시청자가 소중한 줄을 알아. 그리고 건빵 시청자가 중요한 줄을 알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막 시작한 BJ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리고 땀은, 이 흙은 땀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프리카에서 정말 성공한 BJ가 되고 싶다면,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가라. 근데 만약에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 막 누군가가 음해하고 자기네들 말을 안 듣는다고 공격을 했다. 그러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그땐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뜨고 싶어서,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 방송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나는 반칙이라고 봐. 서로 막 어느 방송 밀어주고 시청자들 막 밀어줘가지고 갑자기 시청률 올라가고 순위 띄워주고, 그거는 반칙이야. 정말 땀 흘려서 노력하고 있는 저 바닥에서 하나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 정말 정직한 BJ들에 대한 반칙이에요. 우리 아프리카만이라도 흑수저가 성공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막 시청자 몰아주기 이런 건 하지 말고, 정말 날마다 노력해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팬들을 만들고, 그 팬들이 이 방송을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아프리카가 아름다운 면이 아닐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 위에 중요한 얘기를 4가지를 썼어요. 국회는 황교안 체제가 미친 박근혜 정책을 강행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게 주요 업무다. 뭐요? 지금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소추를 통과시켰다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새누리당이 노린 건 뭐냐면, 좋다, 탄핵은 가결시키되 지금부터 야당을 막 공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야당을 공격해서 정세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황교안이 이명박과 박근혜 교집합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황교안을 통해 충분히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황교안의 정책을 측면 지원하면서 야당을 깔아뭉개겠다. 이게 새누리당의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야 3당은 똘똘 뭉쳐서 그걸 막아내야 돼.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유는 그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탄핵당한 거예요. 아닙니까? 잘못된 사드 배치, 잘못된 한일 군사정보협정, 잘못된 국정교과서, 잘못된 박정희 동상 세우기, 그런 것들이 박근혜가 탄핵당한 배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를 지지한 놈들이 박근혜의 그 잘못된 정책을 유지하겠다.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 그 말이 박근혜가 못한 걸 유지하란 얘기야. 그냥 국정교과서를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막아내야 된다. 박근혜의 모든 정책은 최순실의 정책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하던 모든 일은 중단돼야 된다. 박근혜가 하던 모든 일은 중단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황교안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일, 그 다음에 치안을 유지하는 일, 2가지만 하면 돼. 황교안 체제가 탄핵 결정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딱 2가지야. 전쟁을 억제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이외의 것을 하려고 하면 뒤지는 거야. 국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안보와 치안만 담당하게 해야 돼. 지금 황교안이가 경제 위기를 야 씨발 니네가 무슨 수로 극복을 해? 경제 여기까지 말아먹은 게 니들인데 니네가 무슨 경제에 손을 대? 정말로 경제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사드 철회하라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장 의존도가 높은 게 중국인데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 경제 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야. 정말로 경제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사드 배치 철회만 하면 돼. 그런데 철회가 쉽지가 않지. 말로 하는 게. 그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냐? 사드 배치는 재논의한다. 그렇게만 띄워
띄우면 되는 거야. 지금 국회에서 뭘 요구하면 되냐? 이게요. 국회에서 상징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중국에다가는 사인이 되는 거야.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그 편먹고 중국을 공격하겠다는 것 때문에 중국이 열받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재논의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야3당이 공동으로 선언만 해도 중국은 이게 확정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야당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양국의 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틀려? 내 말이 맞아 틀려? 지금 중국 문제만 풀려도 우리 경제 문제 20% 30%는 살아날 수 있어. 최소.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만 풀어져도요. 지금 우리 경제 급한 불 20, 30%는 풀 수 있다고 봐 나는. 그러면 그 핵심 키워드는 결국은 사드야. 사드를 재논의하겠다.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정보협정도 재논의해야 된다. 국회 비준을 받아라 라고 선언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선언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강행을 못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일본의 아베가 박근혜가 탄핵당한다니까 그동안의 한미일 공조체제가 무너질까봐 걱정이다라는 얘기 봤어 못 봤어? 예, 한미일 공조 시스템에 균열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봤죠? 분명히 봤죠? 그 얘기는 뭐야? 정권 바꾸면 다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야. 정권을 바꾸면 전부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아베가 자인한 거야.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이 약간 다른 건데 아베가 걱정했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 한미일 공조체제가 흔들릴까봐 균열이 생길까봐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정권 바꾸면 뒤집을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야. 한미일 군사정보협정과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서 지금 중국과의 어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매듭을 풀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된다고. 그래야 경제의 급한 불을 지금 끄고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두 가지만 얘기해. 뭐? 경제 문제를 푸는 거 두 가지다. 한미일 군사정보협정 재논의하고 사드 배치 재논의하겠다라고 선언하라. 예. 그러면 이 재논의라는 표현이 왜 또 정치적인 표현이냐? 철회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 그 소위 안보파리 하는 놈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야. 사드를 철회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건 안보파리 하는 놈들한테 빌미를 줘요. 이거 봐라! 종북 빨갱이들이 사드를 철회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소위 사드가 없으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무지한 그 유권자들을 세뇌시킨 놈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령 어저께 그 트랙터가 거기까지 온 거 망치 부인도 울먹울먹하면서 인터뷰했잖아. 그러나 그 트랙터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명목으로 정세균 의장이 국회의사당 앞까지 뚫어놨던 그 길을 경찰이 막아버렸어. 그걸 빌미로. 트랙터를 빌미로 해서 원래 거기 뚫어놨어야 됐던 곳인데 경찰차로 막아버렸어요. 이게 바로 선량한 우리 뜻을 그들은 그렇게 반대로 이용한다는 거야. 사드 철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백해무익 사드 철회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드 철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드 배치 재논의라고 선언하면 보류로 걸어놓는 거야. 이 보류하는 걸로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진행을 못 시키게 하는 거야. 그것만 해도 중국에서는 성의 있게 바라보는 거지.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재논의해서 철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답을 주는 거죠. 답을 준비해서 나오는 거야. 이게 정치야. 원래 이거는 정치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정치 전문가란 애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제 물론 이게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여러분이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이게 맞다 동의해 줄 수 있잖아. 그죠? 옛날엔 여러분들 야당이 뭘 했는지 모르면서 다 같이 욕하니까 덩달아 욕한 적 있죠. 그죠? 왜 이렇게 희미하냐 선명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욕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나 언론이 야당을 욕할 때는 언제 욕했냐면 이해찬일 때나 문재인일 때나 우리 쪽에서 당대표를 잡고 있으면 계속 야당 욕을 해. 그런데 그 우리 쪽에서 야당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 야당 욕을 많이 안 했어. 추미애 용도야. 추미애 용도. 그래서 알아들은 사람만 알아들을지어다. 예. 그래서 필요하다니까. 추미애도 필요하고 박지원도 필요하고. 추미애도 필요하고 박지원도 필요하고. 나는요. 그 뉴욕의 장로님이 뉴욕의 장로님이 나를 불러서 박지원의 과거를 낱낱이 알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그로 인해서 나는 박지원의 아킬레스건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박지원의 임무는 뭐냐면 여러분 그때 손석희 뉴스에 나온 박지원 봤죠? 완전히 멘붕 걸린 것처럼 무조건 문재인 욕이잖아. 박지원의 임무는 두 가지야. 야권 공조를 깬다. 그리고 반문. 야권 공조 깨기와 반문. 그게 박지원의 용도에, 그러니까 그 사명이야.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명이야. 그런데 그 일을 주역이 박지원이야. 근데 우리는 박지원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죠? 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우리는 박지원을 잘 조였다 풀었다 해서 이 판을 조절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 어려울 텐데 다 알아들었나? 솔직히 못 알아들었지. 못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 말 하지 마. 나중이 되면 알아들을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쟤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비박 비문의 공동지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명박 아바타를 세워내겠다. 요게 쟤네들의 공작이야. 종편과 국정원의 공작. 종편과 국정원 네트워크의 공작 방향이 그거란 말이야. 그 비문 비박을 모아서 제3지대에서 다수의 합리적 뭐래더라? 합리적 보수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아주 이것들이 내 방송을 보면서 아주 이것저것 다 갖다 붙였어. 예. 그러면서 합리적 보수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 거기서 이명박 아바타를 세우겠다는 얘기야. 예. 보수의 세대 교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적인 보수로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지들의 명분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답은 뭐야? 아우 씨발 시끄러워. 명박이 아바타 세우려는 거잖아. 뭐요? 뭐 보수의 세대 교체가 어쩌고 합리적인 보수가 어쩌고 그러면 뭐라 우리의 댓글은 아우 씨발 시끄러워. 명박이 아바타 세우려는 거잖아. 그 한마디로 예. 뭘 얘기를 하든 아우 씨발 시끄러워. 지금 너네가 하려는 거는 무조건 명박이 아바타 세우는 거잖아. 그 한마디로. 예. 명박이 아바타잖아. 요 이야기로 우린 밀고 가야 된다. 근거 있냐? 근거 있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지난 8월 말이었다. 지난 8월 말에 이명박이 우리 잘 뒤돌아봅시다. 지난 8월 말에 이명박이가 다음 대통령 선거는 자기 손으로 치르겠다. 자기가 주도하겠다. 그거 손석희 뉴스에도 나왔어. 그지?
좌파네. 그래요. 내가 좌파로 보이면 네 왼손 왼발을 잘러. 그래서 그 처음부터 이 싸움은 이명박이 시작한 싸움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명박이 갑자기 그 내년 대선을 자기가 주도하겠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터진 게 우병우 이석수 싸움이야. 우병우 이석수 싸움. 그리고 이석수가 특별감찰인데 먼저 이제 우병우를 조선일보에서 쳤어. 조선일보에서 치면서 우병우 장모의 부동산 거래 이걸 문제 삼아.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아류들이 우병우 아들의 운전병 사건을 터뜨려. 그렇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병우가 이슈가 돼. 그래서 막 우병우에 대한 이상한 얘기들이 터져 나왔어. 그러자 박근혜가 추적한 거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석수가 찾아낸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석수를 친 거야. 이석수를 치면서 조선일보와 이석수의 관계가 뭐냐? 이러면서 싸움이 9월달에 일어나. 내 말이 맞아 틀려. 찾아봐. 그래서 9월달에 제일 이슈로 많이 나온 게 우병우 이석수야. 그러면 여기서 이석수가 누구냐 하면 그 우병우가 추천한 사람이고 최순실의 검열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어. 그런데 그 이석수가 의외로 끝까지 버텼어. 끝까지 버티면서 우병우랑 맞섰단 말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병우는 박근혜 라인. 근데 이석수는 맨 처음에는 이명박과 박근혜 공동 교집합이었던 거야. 황교안처럼. 예. 교집합 같은 이석수였는데 그 이석수가 자기가 조사한 모든 내용을 자기가 조사한 모든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추측하기로는 종편에다가 다 알려준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이명박한테 다 알려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종편에서 다 공격을 한 거고, 물론 이제 그랬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 이석수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지. 그랬다는 증거는 없어. 좌우지간 박근혜는 서슬퍼렇게 이석수를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처벌하겠다고 이를 갈았으나 이석수는 쑥 들어갔죠. 맨 처음에 발단이 됐던 우병우도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최순실이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최순실 사건이 막 터지면서 최순실의 딸을 낳았고, 최순실 딸이 애를 낳았고, 무슨 결혼을 했고, 무식하고, 그러면서 10월 달에 쌩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애매한 거였어. 손석희 타블렛이 까지기 전까지는 최순실에 대한 모든 논란은요, 논란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처럼 그냥 온통 언론을 떠들게 하다가 그냥 사그라질 만한 그냥 거품이었어. 순식간에 사라질 그 냄비 언론의 주요 메뉴판이었어. 냄비 언론 냄비 속 메뉴였을 뿐이라고. 그런데 이때 이 우직한 JTBC가 10월 초부터 증거를 찾아 나섰더만. 증거를 찾아 나선 거야. 그래가지고 이 미르와 K재단 의혹을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예.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성완종 리스트랑 똑같이 한 달 동안 온통 뉴스를 뒤집다가 끝날 만한 일이었다고. 그동안에 지네들은 착착 박정희 동상 세우고 국정교과서 추진하고, 한미일 군사정보협정 추진하고, 사드 배치 확정하고, 막 이러면서 갈 생각이었던 거야. 그런데 국민들의 눈은 최순실 스캔들에다 팔아놓고, 그리고 11월에 빵 터뜨려갖고, 박근혜가 갈 길을 간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박근혜가 주도하는 대선으로 간다가, 그들의 스케줄이었다면, 예. JTBC에서 우직하니 증거를 찾으러 다니고 빈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책상까지 열어보고 잠깐만 내가 급한 불을 끄고 올게요. 어떡하지? 화장실까지 갈 수 있을까? 돌아왔어요. 역시 소고기는 안 좋아.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예.
자, 그래서 좌우지간, 이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 이명박 계열이 박근혜한테 맡겨두면 내년에 정권 재창출 못한다라는 그 조급함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예.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재벌들이 9명이 다 나왔잖아. 아무 저항 없이 입 딱 맞추고 나왔잖아. 그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일의 배경이 누구냐?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번 일의 배경에는 김기춘이 있다. 최순실이 있다. 최순실, 김기춘, 박근혜가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한 건 뭐예요? 진짜 주범은 따로 있다. 사태의 본질은 재벌과 이명박이야. 재벌 종편 이명박이 지금 박근혜 라인을 친 거야. 그래서 지금 재벌 종편 이명박과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이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얘가 이긴 상황이라고. 그래서 얘네 이명박과 재벌 종편이 지금 시민들의 편을 들어서 적의 적은 동지라고 시민들의 편을 들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데까지는 동의를 해준 거야.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이 그게 왜 위험하냐 하면 지금 이제 이 헌법재판소는 사실 이제 박근혜 빠돌이들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박근혜 빠돌이라기보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건 박근혜와 이명박 세력의 공동작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이 노동자들의 인권운동을 계속했거든. 통진당이 노동자들의 인권운동을 계속하고 국회로 들어오는 출구가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노동자들의 운동을 없앨 필요가 있다라는 공동의 이익이 있었어. 박근혜는 세월호에 대한 또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나 그 다음에 세월호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자, 국정원 댓글은 누구의 범죄야? 이명박의 범죄야. 우리 잘 생각해보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은요, 이명박의 범죄예요. 이명박의 범죄를 박근혜가 공범이 된 거야. 이명박이 주범, 박근혜가 종범. 그 다음에 세월호 문제도 박근혜가 주범, 이명박이 종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는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세월호는 이명박, 박근혜의 공동범죄였던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풀고 가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이 통진당에서 모두가 다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던 거지. 비합리적으로. 자,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이제 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가 13년, 14년 중요 사건인데, 요 두 가지는 박근혜, 이명박의 공동범죄였어. 세월호는 이명박이 30년 연장해줬고, 박근혜가 안전 규정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터진 사건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공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명박이 주범, 박근혜가 종범. 그래서 이건 둘은 공범 관계였기 때문에 지들의 범죄 두 개를 통진당 해산으로 털고 공안정국으로 가자라는 계산을 했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공안정국으로 박근혜가 못 간 거야. 메르스가 터지고, 황교안이 터지고, 그리고 전쟁설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사드설도 실패하고, 국정교과서도 지금 여론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15년부터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 15년부터 16년 1년 반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가 나서겠다 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야. 그래서, 이게 단지 최순실과 김기춘, 박근혜의 합작품이다라고만 보면 안 되고, 진짜 주범은 재벌과 종편 그리고 이명박이라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실제로 지금 권력을 박근혜로부터 뺏은 자들이 재벌, 종편, 이명박이야. 내 말이 맞아 틀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그 앞에 있는 얘네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 행동대장 수준이야. 최순실, 박근혜, 김기춘이는 밑에서 진짜 빨아먹던 애들, 왜 노점상에 와서 삥 뜯고 다니는 이런 말단 애들이고, 진짜 뒷배경은, 뒤에 있는 실세는 재벌, 이명박이라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 대신 지금 저기 형님 대신 빵에 가겠다는 애들이고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재벌 종편 명박이라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의 수를 우리가 읽고 대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와중에 KBS 노조의 파업도 그래서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 싸움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언론이야. 이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언론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언론 중에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요. 자,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제까지 우리가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을 같은 범죄자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갈라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뭐냐면 그 채널A, TV조선, MBN은 분명한 재벌을 위한 집단이야. 근데 KBS나 MBC나 그 다음에 이 SBS는 노조를 모르겠다. SBS는 잘 모르겠고 노조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KBS나 MBC 그리고 YTN 연합뉴스 여기는 노조가 있어. 언론 노조. 우리가 이번 싸움을 해나갈 때 요 언론 노조하고 연계해야 된다. 그래서 채널A, MBN TV조선이 재벌을 위해서 개소리를 할 때 이 네 개만이라도 딴 얘기를 하게끔 해야 된다. MBC, KBS, 그리고 YTN, 연합뉴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언론 노조가 저항하는데 힘을 보태줘야 된다. 지금 이제 연합뉴스도 노조가 있어요. YTN에도 노조가 있고 그리고 MBC에도 노조가 있고 KBS에도 노조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 노조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우리 싸잡아서 욕을 했잖아. 근데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이 채널A, MBN 얘네들은 이제 채널A, MBN TV조선은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재벌이야. 거기는 우리 편 없다고 봐야 돼. 근데 YTN이나 연합뉴스나 MBC나 KBS에는 우리 편이 있어. 그게 노동조합이야. 그래서 그 언론 노동조합과 우리 시민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개에서 적어도 재벌 편중, 이명박이 편중하는 그 시나리오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그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럼 JTBC는 어느 편임?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JTBC도 종편이에요. 종합편성 채널이 우리나라 4개가 있는데 채널A, TV조선, MBN, JTBC 전부 종편이야. 원래 MBN은 보도 채널이었는데 종편으로 바뀐 거고 채널A, TV조선은 완전히 종편으로 새로 만들어진 거야. JTBC까지. 요렇게 3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채널A, TV조선, MBN은 완전히 보도 채널이 재벌들이 잡고 있는 거야. 개소리를 일관하고 있어. 그 다음에 보도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러니 예능까지 전부 다 목적을 가지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세뇌를 시키려고 만든 채널이야. 그러니까 이건 보면 안 돼. 채널A, TV조선, MBN은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3개는 아예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재미로라도 보지 마. 그걸 봐주면 봐주는 만큼 어떻게 돼? 여러분이 등신이 되고 걔네들은 광고비를 얻고 그 광고비로 또 개소리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널A, TV조선, MBN은 보면 안 된다. 어디서든 보면 안 돼. 인터넷으로도 보지 마. 근데 종편의 논리가 궁금해? 그럼 연합뉴스나 YTN을 봐. 그럼 연합뉴스나 YTN이 종편의 논리가 80% 그리고 저항하는 노조의 입김이 20%야. 그래서 24시간 뉴스를 듣고 싶으면 연합뉴스나 YTN은 봐도 된다고. 물론 그게 약간 종편의 논리야 그게. 그러나 연합뉴스나 YTN을 24시간 본다 할지라도 아침에 그 CBS 라디오 듣고 그 다음에 낮 동안에는 CBS에서 들을 만한 라디오가 없으니까 2시까지는 YTN이나 연합뉴스를 보고 2시부터 망치분 방송 보고 6시 반부터 정관용의 그 시사평 뭐지? 정관용의 시사 프로그램을 CBS에서 듣고 8시부터 손석희 뉴스를 듣고 그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시사자키
내가 그걸 왜 이렇게 못 외우나 몰라. 출연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는 CBS 뉴스를 듣고, 그 다음에 9시부터 2시까지는 연합뉴스 YTN을 감시하고, 2시부터 6시까지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6시부터 8시까지 정관용의 시사자키를 듣고, 8시부터 9시 반까지 손석희 뉴스를 딱 들으면, 그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모든 뉴스, 그 보고 싶은 뉴스 그렇게 보면 된다고 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손석희 뉴스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럼 이제 JTBC는요, JTBC 전체를 믿으면 안 돼. JTBC 전체를 믿으면 안 되는 게, JTBC는 중앙일보 계열사야. 그래서 예능이나 이런 건 중앙일보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지금 그 비정상회담을 가만히 보면,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와 있잖아. 근데 이 외국인들의 성향이 그 진보적인 애들이 아니야. 중도이거나 보수야. 그죠? 비정상회담 내용이 잘 보면 우리가 볼 때 어머나 이런 일이 그 걔네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란 내용이 있는 거지. 개개인의 성향을 보면 얘네들은 중도이거나 보수적 성향이 있는 애들이야. 절대 진보 세력이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걔네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우리보다는 진보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생활이 우리한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다만 보도 채널은 JTBC 사장하고 JTBC 사장이 손석희다. 맞다 틀려. JTBC 사장이 손석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JTBC 사장 따로 있어요. 예. 썰전도 나는 안 믿어. 예. JTBC 사장 따로 있어. 썰전이나 비정상회담이 JTBC 예능 프로야. 예능 프로예요. 그리고 보도국만 손석희 프로야. 뉴스. 예. 뉴스 부분만 손석희가 사장이야. 그래서 JTBC 뉴스만 우리가 믿을 만한 거야. 그것도 JTBC 뉴스도요. 시간대에 따라 달라. JTBC 뉴스도 시간대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서 나는 손석희 뉴스룸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되게 높은데 나머지 뉴스는 내가 별로 안 믿는 이유가 그거야. 나머지 뉴스는 안 믿잖아. 그리고 나는 특히 이제 이 썰전 같은 프로가 나는 이제 별로 안 좋은 프로라고 생각해.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썰전이나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장 토론. 이게 썰전이요. 그 옛날에 11년도에 손바닥 TV라는 게 만들어졌어. 그 손바닥 TV라는 게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어떤 그 프로를 만들려고 그랬냐면 무조건 막 싸우는 거. 무조건 막 그냥 자기 주장을 하는 논쟁하는 프로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나와달라 그랬어. 근데 내가 거절했다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2011년에 손바닥 TV가 만들어지던 시점에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썰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반대 입장에서 막 논쟁하는 거. 무한 논쟁. 그런 프로그램이 왜 밤샘 토론, 그 다음에 무슨 각 시사 프로그램, 옛날에 노무현 때는요, 100분 토론 말고는 토론이 없었어. 근데 100분 토론은 사회자가 공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입장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가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의 썰전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완전 저질이야. 그냥 뭐 이 전원책하고 유시민이 그냥 막장 토론하는 거야. 그냥 인기 있는 발언으로 뭔가 내용과 깊이가 없어. 그때 100분 토론은 그 손석희가 사회를 보면서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고 그 전문가들도 진보와 보수가 나왔지만 중요한 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썰전은 그냥 흥미 위주의 말싸움이야. 근데 그게요, 어느 나라나 있어요. 미국에서 그게 나온 프로야. 미국에서 그렇게 막장 토론 프로가 미국에서 유행을 했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썰전이나, 그 다음에 김현정 쇼에 변호사 둘러와서 싸우는 거나, 그 다음에 밤샘 토론이나, 이게 전부 다 같은 컨셉이야. 그런 프로그램을 왜 만들까, 그럼?
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분열이죠. 목적은 하나예요. 진보와 보수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끊임없는 막장 논쟁을 통해서, 이게 논쟁도 아니야. 막말 싸움을 통해서 도저히 쟤네들하고는 같이 못 가는구나. 서로에게 학을 띠게 하려는 목적이야. 그래서 내가 그 프로를 안 좋아해요. 그 다음 내가 김현정 쇼에서 그 법정을, 무슨 왜 두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이제 시민 법정을 해. 내가 그 프로는 왜 싫어하느냐 하면, 그런 프로의 위험성이 뭐냐. 진짜 법적인 어떤 논리를 떠나서 그냥 시민들이 막 그 선택을 해. 그래서 우리 편이 이겨. 그걸로 뭘 해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야. 진짜 본질적인 문제 남아있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김현정 쇼에서 두 변호사가 나와서 막 법리 논쟁을 벌려. 근데 국민들이 어느 편을 막 들어버려. 근데 실제로 정말로 반대편에 들고 있는 사람 말대로 진짜 법은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 배심원이 이기면 그걸로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끼고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프로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 프로는 나쁜 프로라고 내가 보는 거야. 썰전이나 김현정 쇼의 그런 토론 프로그램이나 밤샘 토론이나 막장 토론이나 무슨 백반 토론인가 백 무슨 토론인가 있더만, 그런 토론 프로들의 목적이 그거라고. 무조건 분열이 목적이야. 절대로 합의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토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토론이라는 건, 토론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야. 자기 주제 발제를 하는 거야. 그 주제 발제를 듣고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각자 차이가 있잖아. 그 차이를 확인하는 대신 중요한 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공동으로 시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를 찾는 게 토론의 목적이에요. 예. 내가 그 이준석 코너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런 거야. 뭐 상한가 하한가 이거 치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주 그 이준석의 감언이설, 그걸 몇십 분을 듣고 있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 토론의 목적은 조율이에요. 각자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조율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토론의 목적이야.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내자. 그래서 그 합의를 가지고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그게 토론의 목적이고, 옛날에 손석희가 진행했던 100분 토론은 그런 목적이었어. 그런 목적이었어. 그런데 지금의 이명박 이후의 토론들은 그렇지 않잖아.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의 프로들의 토론은 그냥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더 멀어지는 거야.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고 같은 국민일 수가 없는 거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가버리는 게 지금의 토론 프로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시사를 접하면 안 된다. 정말 시사가 궁금하면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는 시사가 아니에요.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CBS 뉴스 듣고 9시부터 2시까지는 연합뉴스나 YTN을 보고 2시부터 6시까지는 망치부인 방송 듣고 6시부터 8시까지 정관용의 시사잡기 듣고, 그리고 8시부터 9시 반까지 손석희 뉴스 들으면, 그러면 시사의 전문가야. 예. 하루 종일 뉴스만 보네요. 하루 종일 볼 수 없으면 망치부인만 골라보든가. 망치부인 너무 길면 손석희 뉴스만 골라보든가. 만약에 시간이 정 없으면 손석희 뉴스만 봐도 돼. 정관용의 시사잡기도, 이 정관용의 시사잡기는 솔직히 재미는 없어. 왜냐하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인터뷰를 해요. 그 정관용의 시사잡기는 한 주제에 대해서 그 한 사람하고 깊이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해.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사의 흐름을 날마다 읽어주고, 그래서
그 저녁 출퇴근 시간에 아침에 출근할 때는 김현정 쇼를 듣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정관용이 시사잡기를 들으면 나는 딱 좋다라고 봐. 운전하면서 출퇴근에 라디오 듣는 사람 딴 거 듣지 말고 그 두 가지가 퇴근 시간 출근 시간 때 딱 좋은 시사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석희 뉴스는 눈으로 봐야 돼. 비디오 뉴스기 때문에 그 손석희 뉴스는 1시간 반이잖아요. 만약에 망치 부인을 다 들을 수 없으면 손석희 뉴스만 봐도 돼. 진짜. 왜냐면 내가 했던 얘기 손석희 뉴스에서 좀 더 고급지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려고 시사방송 하나 자괴감이 들어. 내가 하루 종일 4시간 동안 막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놓으면 저녁 때 석희 오빠가 1시간 반에 멋있게 딱 그 정리를 해주더라고. 내가 이러려고 방송했나 자괴감도 들지만, 예. 근데 우리 방 시청자들은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손석희 뉴스를 들으면 어때요? 다 알아듣겠지. 그지?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나서 손석희 뉴스를 들으면 다 알아듣잖아. 그죠? 근데 손석희 뉴스만 보면 그 의미를 몰라요. 손석희 뉴스만 보는 사람은 자기가 웬만한 어떤 시사 지식이 있으면 모르는데 손석희 뉴스만 봐서는 또 몰라. 그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지식인들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예. 손석희 뉴스는 뉴스들 중에, 현재 뉴스들 중에 가장 관점이 좋은 뉴스인데 대신 좀 어려워. 어려워요. 예.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을 이것저것 듣고 나서 그걸 보면 정리가 딱 되는 거지. 고급지게 정리가 되는 거야. 예. 옛날에 TBS에서 나더러 웬 이상한 여자랑 그런 끝장 토론하는 프로를 고정 프로로 하자 그랬다니까? TBS에서?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TBS 못 믿어요. 그 TBS가 그 서울 교통방송인가 그래.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방송이야. 그래서 그걸 믿고 관점이 좋은 줄 아는데 나는 그 TBS에서 나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 걸 보면서 얘네들 골 때리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 TBS는 안 들어요. 예. TBS 좀 문제 있다고 봐. 예. 그 김종배는 괜찮은, 예. 김종배는 괜찮아. 그 사람은 자기 개념 있는 그 정치 평론을 했었는데 지금은 요즘에 안 들려. 김종배 지금도 해요? 한 2년 동안 못 본 것 같은데? 예. 김종배 같은 사람은 내가 볼 때 개념이 있는 사람이야. 예. 개념 있는 사람인데, 요즘은 안 띄워주더라고. 근데 이제 김종배 논리가 나는 가끔 놀래요.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하고,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날카롭구나. 그거 많이 느껴요. 난 솔직히 정치평론가들 중에서 내가 좀 인정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종배 씨야. 김종배 씨의 감각은, 나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 김종배 씨, 김종배의 시사통 굉장히 난 날카롭다고 보고, 그 다음에, 괜찮다라고 보는 사람이, YTN에도 나오는 사람이야. 최창렬 교수? 최창렬 교수 같은 사람은, 여기 나오네. 최창렬 같은 사람은 괜찮더라. 예, 관점이 그래도 좀 괜찮다. 지금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은 최창렬. 그 다음에 김종배의 시사통도 들을 만한 관점. 예. 그리고 김현정 쇼가 나는 김현정의 관점을 좋아해. 김현정의 자세는 좋아하는데 김현정 쇼가 이제 PD가 바뀌고 이러면서 약간 좀 조심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김현정 쇼가 타겟이 됐었어. 이명박 정부 때 말기에 타겟이 됐기 때문에 김현정 쇼가 몸조심을 많이 해. 그리고 이제 그걸로 막 광고 끊고 이렇게 협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현정 쇼가 좀 솔직히 그렇고 나는 이제 김현정 쇼에 나온 사람 중에 변상욱 대기자,
그 다음에 권영철 기자. 예. 이 사람들은 내가 100% 신뢰를 하고, 변상욱 대기자하고 권영철, 기자 말은 나는 거의 100% 신뢰를 해요. 예. 뭐 95%? 그리고 이제 김성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정부를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날카롭고,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내가 되게 날카롭다고 읽는데, 야당의 판을 읽는 거는 조금, 동의 못할 때가 있어. 김성환 씨 같은 경우에는 70% 동의. 예. 권영철, 권영철의 Y뉴스 권영철, 그 다음에 변상욱 대기자의 기자수첩. 예. 그 다음에 김성환의 행간. 근데 김성환의 행간은 내가,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을 바라보거나, 일반적인 정치평론은 굉장히 날카롭게 동의할 수가 있는데, 그 선거 때 야당에 대한 분석은 조금 안 맞는 게 있어. 내가 볼 땐. 그 다음에 그 권민철 기자의 훅뉴스는 그, 뭐라 그러나, 50대 50인 것 같아. 그러니까 50대 5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50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고 50은 홈런급이고 절반은 홈런급이다. 예. 이 권민철 기자의 훅뉴스가 이 절반은 그 홈런을 치고 절반은 그냥 뭐 그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보는 그 언론에 대한 그 저의 감상. 예. 그리고 일반 이제 뭐라 그러나 이 민주 세력의 언론들 시사인 뭐 미디어 오늘 민중의 소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시사인은 내가 볼 때 되게 리버럴해. 뭐냐면 굉장히 얘네들은 그 진보 세력 중에서도 훈련된 진보가 아니라 그냥 자유주의자 애들 같아. 시사인을 보면서 느끼는 건, 여기는 이렇게 뭐 어떤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한 소위 진보적인 철학이 있는 언론이라기보다 그냥 순수라기보다 그냥 자유주의적인 그 언론이다. 라고 이제 바라봐요. 근데 이제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나, 민중의 소리는 그 진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진보의 조직적인 입장을 대변한다. 진보 세력의 조직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게 그 민중의 소리. 그리고 미디어 오늘도 그런 면이 좀 강해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뷰스앤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러나 야당의 입장을 내 입장하고 제일 비슷한 게 뷰스앤뉴스 같아. 지금 나와 있는 인터넷 언론 중에 내 입장하고 제일 비슷한 게 뷰스앤뉴스 같아요. 그 뷰스앤뉴스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해. 그리고 나머지 한겨레나 경향, 오마이,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에 종이신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신문을 하나 보고 싶다라면 그 한겨레나 경향을 봤으면 좋겠어. 근데 경향은 조금 말이 어려워. 되게 짧게 쳐. 기사를 되게 짧게 쳐. 약간 그 지식인들 용이야. 그래도 한겨레 신문은 그래도 좀 길게 써. 조금 그래도 경향신문보다 좀 더 쉬운 말로 썼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뷰스 앤 뉴스. 예. 그래서 이 뷰스 앤 뉴스가 그 더민주의 입장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기사란 생각이 들고, 프레시아는 이 소위 이제 친호남 성향이 강해.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친호남 성향이 강해서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 노무현 쪽 친노나 친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써. 너무나 좀 나쁘게 써. 그게 프레시안의 단점. 그리고 이제 오마이뉴스는 지나치게 친노 성향.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친노 성향의 시민 기자들 글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오마이뉴스가 가끔 위험할 수 있어.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그냥 그 위험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다. 예. 그다음 그게 이제 내가 주로 보는 언론들이에요. 예.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그러니까 오마이는 친노, 프레시안은 친동교동. 그다음에 시사인은 그냥 자유주의자들. 그다음에 뷰스앤뉴스 얘네들은 약간 더민주의 입장을 그래도 아주 긍정적으로 써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디어 오늘 민중의 소리는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언론이다. 그 다음에 한겨레 21 주간경향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획 기사들을 쓰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뉴스 프로그램 중에서는 손석희 뉴스를 나는 제일 신뢰하고, 손석희 뉴스보다 내가 더 신뢰한 건 뉴스타파야. 뉴스타파는 나는 진실만 보도한다고 믿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석희 뉴스 같은 경우에도 그 뉴스타파급인데 아무래도 이게 재벌 언론에 있기 때문에 재벌 언론에 있고 그 기자들이 준비해 갖고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뉴스타파가 제일 높게 보고, 그 다음에 손석희 뉴스를 그 한 1% 차이로 96대 95 뉴스타파 96% 그 손석희 뉴스 95%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정관용의 시사자키는 그 저녁 시간에 내가 이거 모니터링 하느라고 못 듣는데, 내가 저녁 때 운전해서 나갈 일이 있으면 꼭 그걸 들어요. 정관용의 시사자키가 되게 품위 있는 프로야. 되게 한국의 합리적인 보수들이 들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난 그 프로 굉장히 괜찮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CBS에 아침에 나는 6시부터 뉴스를 듣는데, 이런 말 해갖고 또 거기 잘릴까? 박재홍인가? 누구들이? 굿모닝 뉴스라는 게 있어. 6시부터 하는. 진행자가 옛날에 김현정 쇼를 대신했는데 내가 그때 막 욕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참 여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침에 그 프로를 들으면 아주 웃겨요. 특히 거기 샘킴인가? 박재영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샘킴 교수인가가 나와. 썬킴 교수인가? 샘킴인가? 썬킴 교수인가? 그 사람이 이제 세계 뉴스를 읽어줘요. 그거 되게 웃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내가 되게 괜찮게 봤던 기자가 잘렸어. 썬킴 교수 듣고 자, 그냥. 잠들었다가 7시에 일어나가지고 CBS 뉴스를 들어요. 그것도 이재용의 CBS 뉴스 7시부터. 예. 그걸 듣고, 샘킴은 요리사, 그럼 썬킴 교수인가 보다. 썬킴 교수의 시사 뉴스를 듣고, 세계 뉴스를 듣고 자. 그 다음에 아침 7시에 이재용의 뉴스를 30분인데, 그게 아주 짧은데 임팩트 있어. 그래서 그걸 듣고, 김현정 쇼를 골라 들어. 쓸데없는 이준용 나오면 꺼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변호사들 얘기 나오면 끄고, 그 다음에 무슨 리얼미터 나오면 끄고, 나머지는 좀 듣고. 근데 주로 그 인터뷰 대상들이 맨 새누리야. 새누리 아닌 박지원. 그래서 그 인터뷰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뉴스공장은 절대 안 들어. 그거는 특정 대선 후보를 너무 띄우는 프로라서 나는 그거는 절대 안 들어요. 예. 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망치 부인이 뉴스를 보는 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망치 부인 정도는 세상을 볼 수 있다. 예. 망치 부인이 보는 뉴스만 보면 여러분도 세상을 망치 부인만큼은 볼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언론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언론에는 채널A, MBN, TV조선이 제일 심각한 존재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이명박의 구도로 유도하는 게 TV조선이다. TV조선이 지금 이명박과 재벌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MBN은 무조건 자극적으로 나가고 있고, 채널A는 지금 TV조선하고 일장을 두고 그 내부 전쟁에 더 애쓰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연합뉴스, 지금 상황은 연합뉴스가 더 심해. 그리고 이제 KBS, MBC, 그 다음에 SBS, YTN, 그리고 이제 JTBC 뉴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 같아. 요즘에 YTN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 YTN이 그나마 노조가 아직 살아있어. 그나마 노조가 살아있어서 그 연합뉴스하고 YTN을 비교해보면, 그래도 YTN이 연합뉴스보단 나아. 그래도 연합뉴스보다는 YTN이 그래도 정상에 조금, 가까워. 그리고 요즘은 많이 그 정신 차렸어. YTN이. 그건 되게 다행이야. 왜냐하면 이 YTN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돼. 예. YTN이 통신사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지금 얘네가 박근혜 빠돌이 계속하면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정권 바뀌면 저기가 잘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YTN 노조 입장대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지금은 중립에 가까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영업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뉴스 프로를 틀어놔야 된다. 그러면 YTN을 틀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YTN을 틀어놓으시면서 6시부터 망치부인 방송을 틀어놓으시면 되고요. 예. 누구세요? 내가 이제 YTN을 날마다 감시하고 있는데, 연합뉴스는 진짜 심각해. 예. 연합뉴스는 완전히 연합뉴스 사장이 친박인가 봐. 예. 연합뉴스는 거의 종편하고 똑같아. YTN은 종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봐요. 잘 들어. YTN하고 연합뉴스는 하루 종일 보도 채널이야. 하루 종일 뉴스만 할 수 있어. 연합뉴스하고 YTN은 하루 종일 뉴스만 하는 프로예요. 네. 텔레비전으로, 케이블 텔레비전으로 하루 종일 뉴스만 할 수 있는 게 연합뉴스하고 YTN인데, 그 중에, 연합뉴스는 완전히 종편하고 똑같은 논리고, 그 다음에 이 YTN은 그래도 국민들의 눈치를 지금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채널A나 MBN, TV조선은, 예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개소리를 하는 거고, 예. 그나마 YTN이 그 5개 중에서 제일 나아. 그 다음에 이제 이 MBC 뉴스는 지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안 됐어. MBC에도 기자들이 있고 KBS에도 기자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데스크가 미쳐가지고 사장들이 미쳐서 MBC하고 KBS 사장이 문제야. 그래서 특히 근데 이 MBC하고 KBS 사장을 바꾸는 문제 되게 심각해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래서 그 KBS 사장 바꾸는 제도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돼.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보도 채널, 그러니까 KBS 사장을 중립화 시켰어야 됐는데 그때 모든 언론이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니까 KBS만이라도 자기 편이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못 고쳤어. 그게 지금까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이 됐어. 그래서 이 KBS를 중립화 시켜야 된다. 그게 여로도 야로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만 보도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 KBS를. 예. 그리고 MBC도 사장이 되게 중요하다. 옛날에 이제 70년대에는 KBS는 정부편, 70년대 80년대는 KBS는 정부편, MBC가 그래도 우리 편이었어. 9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랬고 90년대에 KBS는 정부편, 그 다음에 MBC는 우리 편. 그런데 그 MBC가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KBS하고 MBC를 살려야 되는데 잘 들어. 그래서 이제 이 보도 채널 연합뉴스에도 노조가 있고 보도 채널 YTN에도 노조가 있으니 연합뉴스하고 YTN의 노조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우리 편으로 그래서 견제하게. 네. 그래서 YTN하고 연합뉴스가 보도 채널이니까 그거를 하루 종일 본다라면 이제 YTN을 보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합뉴스는 잠깐씩 이제 그 감시하러 저 종편의 논리가 뭔가 요거 감시할 때 보는 용도. 그리고 그 종편은 내가 왜 보지 말라 그러냐면 이 채널A, TV조선, MBN은 예능인 척하면서 세뇌시키는 프로야. 잘못된 개념을 세뇌시키는 프로예요. 그래서 종편은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야. 종편 보면 등신돼요. 종편 보면 주권을 뺏겨. 종편은요 마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흥미 위주로 재미있게 여러분의 눈과 귀를 붙들어 잡고 뇌를 마비시키는 게 종편이야. 그래서 정말 잘못된 논리로 예능 프로도요. 여러분이 볼 때 그냥 단순 예능 같지? 아니야.
MBN, 채널A, TV조선의 예능에 다 의도가 있어. 예를 들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싸우는 프로 목적이 뭔지 알아? 세대 갈등이 목적이야. 그 다음에 무슨 남녀 갈등을 유도하는 프로, 그리고 무슨 뭐 결혼 뭐 가상 결혼 프로그램, 이게 다 목적이 있는 예능들이야. 어떤 목적이냐? 며느리 시어머니를 싸움 붙여갖고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그래서 박근혜를 욕하는 것들은 못돼 먹어 며느리들이라, 이게 할머니들을 단결시킨 논리야. 몰랐지? 그런 프로 보면 안 돼. 부모님들이 그거 못 보게 해야 돼.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남녀 간의 대결 구도로 만드는 프로그램들도요 되게 많아요. 개그 프로나 이런 데서도 여성 비하 남성 비하 이런 거, 그거 일부러 그거 남녀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야. 몰랐지? 그 다음에 가령 왜 연예인들 때로 나와가지고 무슨 설정 프로그램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목적이 뭔 줄 알아? 스캔들용이야. 막 띄워. 그 우결이니 뭐니 이런 데서 막 특정 커플을 띄워.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CF 찍게 그 다음에 뭐야? 스캔들 터트려. 이제까지 다 그랬잖아. 그지? 갑자기 어느 날 우결에 새 팀이 들어와. 그 팀이 막 인기를 얻어가. 그리고 막 그 자막을 예쁘게 넣어주고 막 신경을 많이 써줘. 그 다음에 CF를 찍게 해.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 노출시켜. 그 다음에 스캔들 딱 터트려. 그래서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전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 북한 사람을 출연시키는 것도 목적이에요. 뭐냐? 오늘의 핵심. 자, 박근혜가 가면서 이제 두 가지 아주 저질스러운 짓을 했어. 세 가지구나. 첫째, 자기의 정책을 연속적으로 진행해라. 황교안한테.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최재경을 자르고 조대한 심기. 셋째, 안보를 이슈로 만들고 갔어. 박근혜가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면서 황교안더러 내가 하던 거 그대로 해라. 그 다음에 최재경을 자르고 조대한 심기, 그리고 안보, 세 가지를 이제 딱 띄웠고요. 소위 그 안보라는 건 안보 파리하는 세력이 있어요. 안보가 불안하다. 지금 안보가 불안한데 북한의 명령을 따르는 종북 좌파 새끼들을 잡아야 된다. 그 논리를 펴는 애들이 북한 사람을 출연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북한에 대해서 확대 과장되게 표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북한을 끊임없이 적대감을 갖게끔 하는 거야. 반통일로 가는 거지. 평화 통일로 가면 안 되니까 통일에 반대, 전쟁을 옹호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을 출연시키는 프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구나. 예. 그런 목적으로 그런 북한 사람들을 출연시키는 거야. 탈북자를 이용하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아까 박근혜 세 가지 중에 안보 얘기 먼저 할까요? 아니, 아까 그 정책 이야기. 자기의 정책을 연속적으로 해라. 한마디로 국정교과서야. 그 다음에 사드, 한미일 군사정보협정. 요걸 유지시키라는 거야. 요게 박근혜가 마지막에 주장하고 간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 없다, 권리가 없어요. 박근혜가 탄핵당했다는 건 바로 최순실의 잘못된 그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 그의 모든 정책은 중단돼야 돼. 황교안 체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야. 안보와 치안 유지. 그거 말고 하지 마. 만약에 북한이 껄쩍거리면 이거 황교안 체제의 문제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최재경을 자르고 조대환을 심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이 조대환이가 한 짓이 뭐예요? 조대환이가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다가 사퇴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세월호 특조위를 진실을 방해했던 자잖아. 그거 웬만한 사람은 못해. 그런데 왜 그 짓거리를 했느냐? 박근혜의 충복이란 얘기야. 박근혜가 믿을 만한 사람. 박근혜와 조대환의 관계를 추적해야 돼. 박근혜가 왜 그렇게 신뢰하는가? 이 중요할 때 조대환을 심은 이유가 뭔가? 이 조대환이는 박근혜 라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최재경을 자른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이명박하고 완전히 등 돌렸다는 얘기야.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최재경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딜한 인물이었다. 근데 최재경을 내쫓는 거는
최재경을 내쫓고 조대환을 심었다는 건 이거는 박근혜 라인이 장악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조대환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확실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헌재 소장 박한철, 황교안 얘네들이랑 같은 뭐 사법연수원 동기다. 확실해요? 그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게 확실한지 예, 뉴스로 나온 내용인가요?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조대환을 심은 건 한마디로 특검을 방해하고 그리고 탄핵 심판의 논리를 만들겠다. 예, 뉴스에 나왔어요. 결국은 이제 이 박근혜가 지금 이제 헌재를 못 믿는 거야. 헌재를 못 믿기 때문에 헌재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조대환을 들여온 거다. 예, 데리고 들어온 거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을 준비한다는 얘기야. 그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헌재가 지금 이명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 사람을 심어가지고 지금 헌재를 작업하겠다. 그런 뜻으로 나는 봐야 된다고 봐. 그 다음에 이 조대환을 심으면서 최재경을 자른 건 이명박하고는 더 이상 딜하지 않겠다. 요런 뜻이고 지금 나한테 욕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조대환을 심은 거, 그래서 이제 세월호를 방해했다는 것만 얘기했지만, 조대환이는 박근혜 라인이라는 거야. 조대환과 박근혜가 언제 어디서 만났고, 어떤, 누구랑 친하냐, 요걸 알아내야 돼. 그게 이제 박근혜 라인의 핵심, 또 다른 비선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안보야. 안보 이슈를 딱 던지면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근혜가. 그러면서 박근혜 지지자들을, 안보 이슈로 모으라는 거야. 박근혜 지지자들을 안보 이슈로 모으라고, 황교안에게 이제 딱 그 안보 이슈를 던지고 간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두드레기 났다고 군대 안 간 놈이,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어. 결론은 지금 박근혜가 두드레기 났다고 군대 안 간 놈한테 지금 국가의 안보를 맡기고 지금 간 거야. 이 안보 정말로 박근혜가 안보를 중시했으면 적어도 군대 갔다 온 놈한테 총리를 시켰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필이 황교안이가 미필이야. 그 미필의 사유가 뭐야? 두드레기야, 두드레기. 그 배국 같은 뽀얀 피부에 두드레기로 군대 안 간 놈한테 지금 안보를 맡기고 갔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짜 안보야. 안보 위기야.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는 황교안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쟤네가 안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댓글은 대한민국의 진짜 안보 위기는 두드레기 때문에 군대 안 간 놈이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우리가 댓글로 써주면 된다는 거지. 예. 지금 안보 얘기를 왜 터뜨렸냐 하면 안보 위기파리를 해가지고 박근혜 지지층을 모아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아내서 역풍을 시도한다는 건데, 아니 그렇게 안보가 중요한데 두드레기로 군대 안 간 놈한테 국군 통수권을 지금 맡긴 거야. 박근혜는 정말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요게 이제 우리의 논리라는 거죠. 예.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는 보시면 안 돼요.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는요, 일부러 조작된 뉴스예요. 네이트나 다음이나, 또 네이버나 다 마찬가지로, 이 국정원 요원들이 노출시키고 싶은 뉴스를 광클을 해가지고, 그걸 메인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는 믿고 보면 안 돼. 언론사별 뉴스는 이 언론사들의 가는 이 포털에 나온 뉴스는요, 흐름만 보는 거야. 요것들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구나, 뭐를 이슈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막 떠드는 제목을 봐. 그 다음에 한겨레나 경향에 들어가서 그 제목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좀 내실 있는 기사들이 나와.
아까 내가 얘기했던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시사인, 미디어오늘, 민중의 소리, 뉴스타파, 저기 손석희 뉴스룸 같은 경우는 진실이 아닌 걸 보도하면, 진실이 아닌 걸 보도하면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체 검열을 하기 때문에 막 네이버나 이런데 뉴스에 뭐가 도배돼 있어. 그러면 포털 그 뉴스를 보지 말고 어디로 가서 뉴스룸에 가서 그 관련어를 검색하고, 아니면 한겨레 신문이나 미디어 오늘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뉴스를 검색하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언론의 공작에 우리가 맞서 나가야 된다. 주권자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겠다는 각오로 탄핵의 신속한 결정을 압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언론이 어떤 유도를 하는지, 지금 언론이 띄우는 후보들은 모두 의심해야 돼. 언론에서 아유 세상에 헤럴드 경제가 어찌나 이재명을 위해서 빨아주는지 아주 눈물겨웠어요. 예, 그런 경우죠. 예, 언론에서 야권의 특정 후보를 막 빨아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약체라는 거야. 그 종편이나 저쪽 친새누리 언론에서 야권 후보 중에 특정 후보를 너무나 빨아준다. 그러면 그 후보가 나중에 선거에 본선에 가면 가장 심각한 후보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개념이다. 그 다음에 지금 반기문은, 요즘에 보니까 반기문은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반기문 측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나는 박근혜보다 노무현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실실 흘리고 있어.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반기문을 우리가 새마을 할아버지라고 딱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박근혜하고의 관계를 지금 지우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안 통하죠. 예, 반기문은 누구? 새마을 홍보대사. 어휴, 광화문 봐라. 반기문은 누구? 새마을 홍보대사. 예, 뭐라고 얘기해도 새마을 홍보대사야. 그 다음에 종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후보는 이재명이다. 왜? 이재명은 나중에 본선에 진짜 야권 후보가 되면 자기네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한다. 예.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후보들은 절대 안 보여준다. 예. 중요한 후보들은 절대 안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일단 망치 부인이 그래서 절대로 언론이 안 보여주는 후보들을 찾아서 만날 계획인데 쉽지가 않다. 캠프들 내부에서도 내가 지난번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년에 이제 나를 접촉해서 나하고 문재인 선수를 이어준 팀이 있었어. 그런데 그 팀을 견제를 하는 거야. 캠프에서. 내가 옛날에 김근태 캠프에 있어봤는데 그게 대선 캠프들의 모습이야. 누구든지 자기네가 홈런을 치고 자기네가 오른팔 되려고 서로 견제를 해서 방해를 해요. 내가 볼 때는 안희정하고 내가 방송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안희정의 다른 일정이 잡혔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지역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뭐 캠프 내부에서 서로 그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견제를 해요. 옛날에 문재인 캠프도 그랬어. 그래가지고 나하고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선수하고 인터넷 방송인들의 질의응답 연합방송을 했어. 12년에. 근데 그때 이제 망치부인 방송을 처음으로 5,000명이 봤단 말이야. 근데 그때 문재인 선수가 너무 좋아했대. 그래갖고 나랑 방송을 다시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11월 23일인가 방송을 잡아놓고 11월 20일인가에 방송 잡아놓고 16일날 잡혀 들어간 거야. 그때는 그 11월에 그 내가 잡혀간 그 주에 길게 방송하기로 했어. 처음에는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라 내가 질문 3개밖에 안 했거든. 근데 이제 그때 망치부인 방송을 좀 길게 하자고 해서 길게 잡아놓고 내가 잡혀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잡혀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문재인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 팀, 나하고 문재인을 연결을 시켜줬던 그 홍보팀이 문재인 부인하고 나하고를 연결해서 방송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문재인 부인의 수행팀에서 잘랐어. 수행팀에서 잘라가지고 3,000명이 기다리는데 내가 생방송 끊고 갔는데 방송을 못했어요. 예.
그랬던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뭐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에 대해서 노출을 많이 시키고 싶은데 이 캠프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 문재인 캠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다 잘렸어. 일정 담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미 잘렸어. 뭐 모든 언론과의 인터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한겨레랑 인터뷰하더라고.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에서 서로 권력 투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유일하게 박 시장하고 지난번에 잠깐 만난 건 박 시장 캠프에는 그 전문가들이 안 붙었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권력 투쟁하는 사람들이 안 붙어가지고 되게 서로 협조적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맘대로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라서 내가 박 시장을 잠깐 만났던 거고, 그 이제 문재인 캠프나 안희정 캠프만 돼도 전문가들이 붙어서 서로 거기서 권력 투쟁을 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옛날에 내가 김근태 의원 캠프에 있을 때도 얼마나 웃겼다고. 김근태 의원 캠프에 있을 때도 얼마나 견제가 심한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가깝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요. 난동 부린 사람 많았어. 내가 그래서 대선 캠프의 생리를 조금 알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이런 거. 근데 이제 박 시장님은 너무 바쁘잖아. 박 시장은 만나기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만나는 게 힘들어. 그래도 일단 그 박 시장은 한번 출연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한번 만나야 공정하지. 안 그러면 내가 김어준이랑 뭐가 달라. 맨날 이재명만 띄우는 김어준이랑 맨날 박 시장만 출연하는 망치분이랑 다를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박 시장 한번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을 한번 만날 때까지는 안 부르겠다 그런 얘기지. 예. 박근혜를 이제 용서해주자. 꺼져. 또 한 번 내눈에 뜨면 삼족을 불날 걸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노리는 방법은 종편과 국정원에서 유도하는 길은 뭐냐면, 예, 종편과 그 국정원에서 유도하는 방향이 비문 비방 모여서 제3지대 만들자야. 그러면서 이제 그 전선을 그렇게 그으려는 거거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맞대응은 뭐라고요? 예, 지금은 뭐 비문 대 친문의 싸움이 아니다. 친박과 비박의 싸움이 아니다. 지금은 민주 세력 대 비민주 세력의 싸움이다. 그 다음에 평화를 옹호하는 세력과 전쟁을 추구하는 세력의 싸움이다. 요렇게 판을 갈라야 된다. 예. 민주 평화 세력과 민주주의 평화 세력과 반민주 전쟁 세력의 싸움이지. 이게 친문 대 비문, 친박 대 비박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몰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걸 막 유도하는 게 박영선, 박지원이다. 더민주의 박영선, 그 다음에 국민의당 박지원이 더민주에서 탈당파를 박영선이 데리고 나오고 국민의당하고 합쳐서 비박계랑 같이 제3지대를 만들겠다. 요런 쇼를 박영선, 박지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다. 예. 자, 그렇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박영선은 국회의원도 못할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박지원이 지금 문제야. 박지원은 호남에서 쳐야 돼. 예. 호남에서 박지원을 쳐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박지원이 야권 공조를 깨고, 지금 이 상황에서 호남을 고립시키려고 한다. 예. 요 부분을 이제 그 광주 전남 분들이 박지원을 그 압박해서 뻘짓을 못하게끔 막아줘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맡은 역할이야. 그러니까 연합뉴스하고 YTN, KBS, MBC 노조들이 힘을 내라. 그래서 막 파업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현장에 나와 있는 그 카메라 기자들한테 막 욕설을 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막 그 의경이나 그 현장에 있는 카메라 기자들한테 막 시발로만 막 이렇게 욕하는 거 보면 너무나 나는 안 좋아. 그건 뭐냐? 내가 안 좋다는 건요, 중도 세력이 보기에도 안 좋아요. 내가 중도 보수기이기 때문에 내 눈에 안 좋은 건 사실 유권자 중도 세력에게도 안 좋은 거야.
그 기자들이나 카메라 기자들이 지네들이 나쁜 짓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종북이다. 네. 자, 쓸데없는 얘기해서 블랙. 예. 그 카메라 기자들도 다 그 사람들 일선에 나온, 여기 현장에 나온 사람들 제일 말단이야. 그 사람들한테 시발로마 욕해가지고 뭘 얻냐고. 그런 모습들이요, 도리어 그 자리에 나온 합리적인 민주주의자들에게는 정말 좌파가 집권하면 저렇게 되나? 나 같은 중도는 욕먹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온 기자들한테 공정보도 해주세요 정도는 괜찮지만, 야 이 개새끼야 찍지마 이러지 말라고. KBS에게 공정보도를 요청한다, MBC에게 공정보도를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카메라가 돌아갈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멋있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 기자한테 개새끼 소새끼 욕하면서, 그거는 나는 민주시민 아니라고 생각해. 왜? 민주시민은 누구든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할 줄 아는 게 민주시민이다.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할 줄 알 때 그게 민주시민이에요. 우리 민주시민 아닙니까? 근데 왜 그 기자들한테 그렇게 쌍욕을 해요? 채널A TV조선이 물론 욕먹을 짓 많이 했어. 걔네들을 욕하는 것도 내가 이해는 해. 그러나 그 기자들이 그것도 사람인데, 난 이렇게 개새끼 소새끼 욕하는 것보다 그 기자가 카메라를 찍을 때는 오디오 비디오를 같이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옆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거지. 채널A TV조선은 정신 차려라. 채널A TV조선은 정신 차려라. 그래서 거기에 오디오가 녹음돼가지고 그 화면을 못 쓰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걸 기자한테 카메라한테 욕하지 말자. 네. 뭔가 딴 얘기하는데 그냥 채널A TV조선에는 채널A TV조선 정신 차려라. 채널A가 찍고 있어. 채널A 정신 차려라. 채널A 거짓말 그만해라. 채널A야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보자. 채널A 정신 차려라. 그래갖고 인터뷰를 이제 녹화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TV조선은 거짓말을 중단하라. TV조선 거짓말을 중단하라. TV조선 재벌옹호 중단하라. 계속 외쳐서 촬영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그 기자한테 개새끼 소새끼 욕은 하지 말자. 예,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자, 지금의 싸움은 친박 비박, 친문 비문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의 싸움은 민주 세력 대 반민주의 싸움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 대 전쟁을 추구하는 세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잊지 마시고, 헌재를 압박해서 신속한 탄핵 결정을 하게 하고, 그리고 야권 후보가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되는 거다. 그때까지 단결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 그 촛불 집회 방송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오늘 방송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갑자기 방송해가지고 이따가 9시쯤 와갖고 지금 뭐지? 망치 부인 오늘 저녁 9시에 한다더니 배신감을 느끼는 여러분 미안해요. 예, 내가 저녁을 굶기 때문에 저녁에 말할 기운이 없어. 그래서 낮에 했어요. 내일도 가능하면 낮에 하고, 낮에 해버릴까 생각 중이야. 내일도 가능하면 교회 갔다 와서 그냥 낮에 해버리려고, 점심 먹고. 왜냐면 이게 밤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방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가능하면. 근데 이제 내일 또 그 저녁 때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서 내일까지만 저녁에 할까 고민 중이에요.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정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별 도움 안 됐나요? 헛소리로 보였어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정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두드림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발적으로 업과 꿀잼 투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꿀잼 투표 안 하고 보신 분이 한 10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자발적으로 업과 꿀잼 투표 부탁드리고요.
투표는 내일까지예요. 예, 아프리카 대상 투표는 내일까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상 투표 예, 내일까지만 부탁드리고 예, 업과 꿀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연은 후원을 해줘도 인사도 안 해주더니 열혈팬은 채팅도 못하게 하네. 그래서 저기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은 소송비를 마련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게 대선 치르고 나면 한번 또 그 고소당하지 않겠어요? 예. 뭐 벌써 이제 특정 후보들이 망치부인을 고소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뭐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소송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소송 그렇게 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후원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망치부인에게 가장 큰 후원은 뭐라 했어? 생방송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지켜주는 거. 그게 가장 큰 후원이라 그랬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후원자예요. 그리고 오늘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중계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저한테 허락 없이 올렸던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실 때 참새장님 거를 그냥 올리시면 안 돼요. 예, 참새장님 걸 올리시지 말고 망치부인 방송을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그걸 녹화해서 올리시는 건 괜찮아요. 예, 대신 저한테 요거 녹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세요. 예, 아니면 제가 저작권 행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제 목격하셨죠?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됩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됩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어제 보셨죠? 지금부터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길이에요. 아주 가파른 언덕길을 아주 무거운 짐을 밀면서 올라가야 돼요. 정말 힘들겠죠? 예,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이 언덕을요, 끝까지 어쩌면 우리가 못 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언덕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굴러 떨어져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가면 되지. 한번 가보니까 길을 알겠더만.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저 옥상에서, 저 맨 꼭대기에서 우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떴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는,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으면서 갑시다. 저도 여러분 곁에 있을 테니 여러분도 흔들림 없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저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예, 제 생각이 잘못됐다라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저녁 8시 아니야, 내일 좀 방송 일찍 해도 될까? 공지가 그렇게 나가서 안 되겠지. 내일 배고파서 못 하겠는데. 예, 내일 저녁, 내일요, 상황 봐서 아침에 리방하면서 공지할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예.